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거고 또 의도는 뭔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교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좀 있나 싶었는데 다시 긴장 모드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강원도 그 기대령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평양 그 순안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장소적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순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순안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실은 군사적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순안 일대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 항공기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미사일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순안 인근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사령부의 지하 기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뭐 공군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도 그쪽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의 최고 지휘부가 가장 인근에서 관장하는 지역에서 발사를 한다. 즉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쏜 것이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정은이 오늘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사실은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 김정은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 시험 발사,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시험 발사조차도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는 반드시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아닙니다. 네. 예. 북한이 아마 이 전천후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7월, 8월까지는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화성 12, 14로 이제 연속 시험 발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일지 포커스 훈련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난주 도발은 이제 250km 정도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가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우리 훈련에 대한 어떤 견제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북한이 이렇게 화성 12호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네.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북한이 아마 이 도발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높여갈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7월 달에 화성 12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장선에서 아마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 수준이 실제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라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므로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마 도발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성 12형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괌까지 사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들 사거리 봤을 때는 이제 2,700km를 고도 한 550km 정도로 이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고도를 조금 낮게 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높여서 쐈었죠. 높여 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 탄도로 발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원래 자기 사거리가 나오게 쏘긴 쏜 건데 고도가 조금 낮았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되려 일반 정상 발사보다 살짝 저각으로 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거리가 2,700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북극성 2형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쐈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체 연료 미사일이긴 한데 얘는 한 2,000km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개량을 했더라도 단기간에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북극성 2형을 개량을 해서 뭔가 고체 연료, 새로운 고체 연료를 쓴 새로운 미사일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북극성 2형보다는 그것보다 사거리가 더 긴 3,500 정도 이상이 되는 미사일의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수단과 화성 12형이 있습니다. 근데 무수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작년에 이제 그 6월 22일 발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성능상 이 부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괌 포위 사격을 협박을 할 때도요.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북한이 갖고 있던 그 무수단으로 협박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화성 12로 협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무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미사일로 좀 이렇게 넘겨놓고 넘겨버리고, 이제 예. 화성 12, 화성 14 등 조금 더 전략적 무기 체계를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다면 이번 발사는 아무래도 이 화성 11 가능성 상대적으로 있다. 그다음에 화성 10이라면 의미하는 건 또 무엇이겠느냐. 분명히 관포위 사격을 하겠다라는 그 뭐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을 보고했다. 근데 김정은이 계획을 채택했단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고 그렇죠. 주말에 이제 그 단거리 발사해서 사실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안 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네, 북한이 이 정도 도발을 하고 끝나는구나. 예, 북한이 예. 이제 저강도 도발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소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보기 좋게 그것도 일본 상공을 넘겨서 쏴버리면서 우리 그럴 의향 전혀 없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해서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화성 11 가능성은 더 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정확한 것을 지금 예. 한미 당국에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 분석을 하려면은요 사거리하고 네. 고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 속도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여기 얘기 들어보면 뭐 중간에 뭐 세 단계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리가 순차적으로 된 건지 순차적으로 됐다면 3단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세 개로 쪼개졌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탄두 공격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예. 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지금 무언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고요. 지금 똑같은 섣부른 판단을 사실은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주말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 날 좀 발표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방사포로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하고 뭐 예를 들어 사거리만 갖고 판단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탄두라면 이거 굉장한 그렇죠. 상황 왜냐하면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탄두를 왜 생각을 예. 하냐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탄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요. 사실은 미사일 요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 냉전 시절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거를 공중에서 예전에는 미사일 요격할 때 뭘로 했냐면요. 지금처럼 사드나 뭐 SM3 갖고 직접 때려서 잡는 게 아니라 예. 우주 공간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핵폭탄으로 핵폭탄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은 인류는 과거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좀 예. 멍청한 아이디어를 가졌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요격이 되기 전에 자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돼서 공격을 하는 이제 MIRV라고 네. 해서 이제 다단계 이제 각계 돌파 그 재진입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을 하는데 그 탄두가 여러 개로 핵을 여러 개에 실어서 나눠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다 하나하나 핵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게 되고요. 혹은 여기에 핵을 안 집어넣고 디코이 그러니까 핵 탄두가 아니고 그냥 있는 형식이 돼서 얘가 다른 미사일이 얘를 요격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쨌든 이런 현존하는 기술은 맞나요? 예, 현존하는 기술이고 이제 예. 이것은 미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예. 그다음에 중국 정도 이런 정도의 핵 강국들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응당 지금 ICBM을 개발하면은 당연히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네. 현재 전 세계에 배치된 ICBM 중에서 단일 탄두로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다탄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탄두. 그다음에 그 탄두 하나의 파괴력도 예전에는 뭐 그 파괴력이 되게 약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0킬로톤, 200킬로톤, 400킬로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가진 탄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0킬로톤 탄두가 10개를 분리해서 공격을 한다 하면은 나라 하나가 완전 절멸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고 북한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죠. 근데 하지만 북한이 그것을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 기술인지 그냥 폭발해서 실패한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 그러나 좀 긴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오늘 발사체는 ICBM 중간 단계인 IR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계속 비난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UFC 훈련 기간 동안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IRBM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지금 IR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IRBM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IRBM으로 추정하는 건 지금 날아간 사거리가 한 2,700km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500km 이하로 날아가게 되면 단거리, 500에서 한 1,500km 정도 날아가면 중거리, 그 정도 그 이상 날아가면 우리가 장거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할 수 있는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거리가 한 5,500km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ICBM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날아간 거리로 봐가지고는 이제 중거리 범위는 넘어섰고 장거리 범위 성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 IRBM급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그 북한이 두 차례를 걸쳐가지고 화성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물론 이제 고각 각도를 했지만 대부분 이제 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날아간 사거리야 또 지금 이제 얘기 드는 걸 봐가지고 이제 화성 12호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분류해왔던 중장거리 미사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발사체가 일본 상공, 그러니까 영토를 통과해서 넘어갔다 이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일본을 통과하더라도 바다 쪽으로 뭐 서해상 쪽으로 해서 떨어뜨리는데 오늘은 이 상공을 지나갔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북한이 발사를 할 때는 나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ICB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화성 14호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요. 고각을 아무리 발사를 해도 1,000km 정도 거리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본의 그 배타적 영해 수역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본의 상공을 넘겨서 발사를 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 보면은요, 이제 1998년도에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 이때 뭐 사거리가 이제 대포동 1호가 성공을 평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데 이제 그 2단 로켓이 일본 쪽에 이제 떨어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4월에 그 대포동 2호 발사 시에도 이제 일본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북 방면으로 지나가서 이제 지난 적이 있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일본 측이 많이 격앙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비난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거의 근 이제 그 뭐 10년 정도 조금 한 지금 대략 한 8년 정도겠네요. 8년 만에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일본 쪽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얼만큼 이런 그 국제 룰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저희 혹시 상공 통과하는 일본 그 지도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근소하게 일본 그 영공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기도 이제 섬과 섬 사이에 바다 위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저런 사격을 할 때는 분명히 경로를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북한은 생각할 겁니다. 저것이 만에 하나 실수로 중간에 떨어지거나 해서 낙탄이 생길 경우에 지상에 떨어지게 될 경우는 북한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그 해상 쪽 최대한 지상에 떨어지지 않는 코스를 잡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렇게 발사한 부분은 애초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럼 저게 뭐 북한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보여준 것이냐?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 정도의 탄도 경로를 관리할 정도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것은 이제 뭐냐 하면 북한 나름대로 어떠한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 대비책으로서 생각을 해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패해서 육지 위에 떨어지면 이게 뭐 전쟁이니까요.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나름의 어떤 예. 안전한 방법을 강구했다. 물론 북한 예.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이 혹시라도 뒷감당을 못할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바라볼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견해로 봅니다. 예. 일단은 북한이 상당히 조절되어진 통제되어진 발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위협의 도는 상당히 높였어요.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그 상공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8월이죠. 북한이 그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이제 일본이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가지고 항상 군사적인 어떤 걸 증강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몇 년 동안 뜸하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날아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이제 대상으로 하겠지만은 역시 일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협의 극도를 최대한 지금 높인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이제 미국의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군사 전략분에 써가지고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어져가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 시점에서 아마 일본에 대한 어떤 북한의 어떤 위협도 동시에 의도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이게 보면은 결국은 토요일 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발사 연장선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발사체의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예. 토요일 발사에서 보여준 사거리는 250km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대령 방향에서 돌려서 돌릴 경우는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부분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성주 지역까지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요일 날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자,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일본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지금 어떤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타격 대상이고 충분히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질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는 한국과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해왔습니다. 예. 바로 그런 위협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이라든가 스커드 ER 한 1000km, 1300km급의 미사일을 쏘는 것이 훨씬 더 그 군사 교리상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되려 이런 그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2호를 발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상공을 지나간다. 일본인들이 훨씬 더 공포를 느끼는 것은요. 뭐 EEZ, 그러니까 일본의 배타적 그 경제 수역에 떨어지는 것도 공포를 느끼겠지만 상공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이 머리 위로 아니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지나간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한 피폭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핵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 이런 국가를 향해서 핵 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쏴서 지나 보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예.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북한의 인질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 메시지로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지고요. 열차도 한때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볼 텐데요. 홋카이도의 현지 유학생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창진 씨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창진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네, 저는 그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그 홋카이도 대학에 지금 현재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삿포로 지역, 오늘 삿포로 지역에도 지금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예, 제가 아침에 그 6시 2분경에요. 예. 그 보통 이제 핸드폰에서 재난, 홍수, 지진 등이 발생할 시에 이제 재난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네. 근데 6시 2분경에 그게 울리고 메시지가 사이렌 같은 것이 울렸다는 거죠? 그 핸드폰에서 이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야, 핸드폰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메시지가 충무성사에 있는 소방청에서 네.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니까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기를 바란다. 아, 라는 메시지가 이제 왔죠. 메시지가 왔군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고 오늘은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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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리고 네. 이후에 이제 14분경에 이제 미사일이 통과가 됐고, 하지만 이제 그 미사일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상한 물건들이 있을 테니까, 네. 혹시 그런 것도 있으면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청에다가 연락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시 6시 14분경에 다시 경고음과 함께 그런 메시지가 왔죠. 아, 예. 그러니까 5시 57분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을 통과할 거다 이런 문자가 왔었다는 거죠.
네네, 6시 예. 2분경에요. 예. 그렇군요. 혹시 이전에 뭐 훈련을 했다든가 어떤 특별 징후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특별히 그런 그 훈련 같은 것은 따로 이적은 없었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사일 오늘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같이 그런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통상적인 그런 미사일 발사 시험이 아니었는가, 혹은 네. 진짜 그 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친구들과 같이 나눴거든요. 그랬군요. 예. 지금 그 오늘 실제 상황이었는데 주변 분들 네. 혹시 그 어느 정도 긴장하셨는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예, 일단은 6시 14분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경고 메시지가 와서, 일단 네. 잠을 이룰 수는 없었죠. 잠을 다시 자는 것 자체가 그렇고, 네. TV를 틀어봐서 상황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TV를 틀었는데, 네. 모든 방송이 이제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방송으로 할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미사일 소식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정확히 들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운행도, 네. 잠시 중단이 되었고, 그로 예. 인해서 이제 아침에 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라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 안내 방송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문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걸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네네네. 김창진 씨가 유학 생활을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요. 그동안 네. 뭐 지진 포함해서 이런 대피 훈련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사일은 특별히 그런 훈련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는 소식은 제가 접했는데요. 예. 홋카이도 내에서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삿포로에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 이게 뭐 처음이었고 또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일본 현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저희 이제 일본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 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왜 발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구심과 예. 함께 그런 이전에 경고했던 괌으로 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예. 기본적으로北朝鮮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안, 그런 이제 심리가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짚어졌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12개 지역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까? 지금은 되게 평온합니다. 지금 평온하고요. 다 해제가 된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평온하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날아가고 있다는 때는 저 불안하고 긴장을 됐었는데, 예.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발사 시험이었구나, 우리를 네. 향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훈련 아니고 오늘 실제 상황 오늘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다행히 좀 평화를 되찾은 그런 분위기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창진 씨, 그 네.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셨을 때요. 이게 네. 혹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네네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드셨습니까? 예, 그럼요. 평상시에 일본 방송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시에 우려되는 그러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발사하다가 떨어지는 부품이라든가 네. 혹은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든가 네. 혹은 이 삿포로에는 이제 어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선에 떨어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예. 그런 미사일에서 뭐가 떨어져서 어떤 그런 재난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워낙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걸 보다 보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드셨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의도대로 발사체가 정해진 곳에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뭐 혹시 이제 어떤 그런 실패로 인해서 도중에 떨어지거나 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방송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안감은 늘 상존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또 뭐 추가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도 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5시 57분에 쐈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다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일본은 좀 이런 대피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죠. 뭐 일본이 아마 항상 그 재난 재해에 있어가지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가장 빨리 이렇게 민간에 예. 대한 대응이 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이번 그 미사일 발사 도발이 사실 아까 말한 8년 만에 지나가게 됐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본이 그동안 그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 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진 부분이다.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물론 이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역할을 이제 일본이 많이 이제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미사일 능력이 지금 현실화되어지고 핵 위협이 현실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일본의 그런 민간에 대한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그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실제 대비 훈련에 대한 요구안까지도 지금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북한이 어떤 미사일이나 핵 공격에 대해서 그 실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그런 위협의 실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보면 뭐 물론 이제 일본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외교 전략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죠. 예, 북한의 어떤 도발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일본의 어떤 그런 군사 또 보통 국가한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준비 대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부분도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본받을 예. 부분이 있다. 예.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사실 우리 매번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피 훈련하고 공습 뭐 경보 내리고 하는데 아마 지난 민방위 훈련 때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상황을 염두에 둔 공습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국민들이 예, 잘 모르는 그렇죠. 거. 국민들이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예.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실제 그 어떤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닥 국민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책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어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외부에 비춰질 때, 그러니까 예. 외국에 비춰질 때 뭐 상당히 저 나라 무슨 전쟁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그 공포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이제 이런 행동들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인기 하락 이런 걸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준비할 것은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만에 하나 북한이 어떤 미사일 공격하고 이런 뭐 심지어는 뭐 핵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생방 무기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혹은 인근에 있는 대피소가 어딜지, 그다음에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그 대피소까지 가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리니까 한번 연습을 하고 한번 알아보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 전쟁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본인의 그 뭐랄까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방치되는 느낌이 좀 있다. 지금 보면요 되게 좀 어이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북한이 쏘자마자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에서는 어쨌거나 일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나가기 전에 대피. 예, 우리 왜 장소에 보면 나가는 우리도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예. 왜 재난 대비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염주의 같은 거 예. 그런 걸로 이제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대처를 하고 지났습니다.
그러고 다 끝난 게 아마 한 6시 한 15분인가 그 정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정작 이 미사일이 지나간 걸 안 것이 아마 한 6시 반 이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되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협을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한 어떤 인식하는 속도라든가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자체는 굉장히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핵심 당사자는 사실 우리인데 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피소가 어딘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도 막상 떠올리려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부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이번 도발에 강력 대북 응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윤영찬 수석이 얘기 들어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예. 9시 20분쯤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죠.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예.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 가운데 가장 전략적 성격, 그러니까 적진의 중심에 파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떨굴 수 있는 전투기라고 하면 역시 F-15K가 되겠습니다. 저 F-15K에 이제 막 84라는 폭탄을 달고 갔는데 사실 저 폭탄은 정밀 유도 폭탄은 아닙니다만 저기에 이제 뭐 키트만 장착하면 정밀 유도 폭탄이 됩니다. 근데 막 84 폭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2,000파운드 폭탄, 그러니까 폭탄의 무게 하나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폭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의 이런 폭탄으로 어떤 적의 그 지휘부라든가 수뇌부를 공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폭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각 장착하고 네 대가 8발 떨궜다는 건 한 대가 2발씩 장착하고 떨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야말로 그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갖다가 달고 떨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누차 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 토요일 날 발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6시 49분에 쐈다. 그럼 우리는 6시 50분 정도에는 출격을 해서 떨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거의 반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태세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응징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 지금 미사일 발사한 지 뭐 한 3시간, 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정부는 이런 부분도 잘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기왕에 할 것이라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면 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 정부에서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조건 반사처럼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이 9번째입니다. 정부는 뭐 제재 압박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상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대화 압박했지만 사실 좀 대화 쪽에 방점이 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안, 또 베를린 구상도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좀 관철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마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하는 미북 관계에서 북한이 좀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죠. 남북 관계를 좀 타개하고 대화 협력 국면으로 좀 접어들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이제 최근에 8월달에 좀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최근 들어가가지고 조금 뭔가 좀 대화 국면을 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북한이 오늘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사실 이게 좀 대형 도발인데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F-15기도 출격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 무기도 지금 미국에다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강력한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또 우리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걸 더 넘어서 가지고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남북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미국을 좀 압박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는 뭐 타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북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평화협정도 얘기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나오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이 갖고 있는 위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보고 좀 미국을 가지고 완전히 한반도에서 좀 영향력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위협의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한미가 갖고 있는 연합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북한의 대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동북아 정세, 특히 미북 관계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에스컬레이터 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까지 일단은 그 북한의 행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우리가 좀 기대하거나 좀 약간의 어떤 그 진화 국면으로 가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뭐 다음 타격 계획도 사실 좀 허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허언이 아닐 오늘 이 도발을 한 것을 도발한 거로 봐가지고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변에 3-4km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공해상에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보복, 즉각적인 보복 여부도 사실은 약간은 좀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트럼프의 어떤 한계를 좀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치로 올려가지고 해 나간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큰 어떤 그 북한의 어떤 주장이나 협상력을 어떻게 최대치, 그 협상력 최대치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무장력으로 미국을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좀 물러나게 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치로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우리 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뭐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가 또 이렇게 좀 자제를 하는 듯 했다. 밀당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위협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애초에 밀당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요. 이런 군사 문제라든가 전략 무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을 이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왔고요. 지난번에 뭐 방사포 발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우리가 그 대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니까 당장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해서 니들은 대상 아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이제 날선 보도. 물론 그것이 어떤 개인의 명의를 통해서 이제 노동신문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건 사실은 북한 그 정권의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수위 높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만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 발언 수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싯돈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이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주게 될 뿐이라는 우리 최고 수뇌부의 선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남반부 전 중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전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 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핵 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엔도슨 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지하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촛불 민심의 지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 집권자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뭐 전면적인 타격 이런 얘기가 주로 등장하는데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사실 뭐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 아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뭐 얘기를 지금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행보를 지금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그렇게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말폭탄이죠. 협박성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또 효과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 지난 그 8월 9일 처음으로 그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발하고 사실 뭐 핵정쟁 운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최대치로 가게 되면 북한을 사실상 인정해주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거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 한 번에 화성 그 시험 발사하고 또 말폭탄을 통해가지고 실제 미국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타진해봤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북한이 생각한 그 이상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어떤 위협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실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서는 향후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 그 부분 안대로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이제 북한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중국과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위기 국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9월 9일 시점을 봤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또 육착실험 가는 부분까지도 저는 우리가 좀 배제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요. 지금 추가 핵실험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어떤 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 행태들, 핵실험의 양상들을 보면은요, 보통 이 미국 쪽으로 보내버릴 발사체와 그다음에 거기서 터트릴 핵 능력 요것을 같이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다 그랬어요. 그 뭐 4차 지난번 4차 작년 4차 핵실험 때도 쏘고 난 다음에 광명성 4호수 왔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는 그 한 2주 전에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핵실험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략적 그 탑재 수단과 그다음에 핵실험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북한이 화성 14를 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한미연합훈련 끝날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꼭 9월 9일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은 늘상 열려 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표가 무엇이냐. 북한의 목표는 절대로 자신들 비핵화하지 않겠다. 핵으로서 핵을 가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 뭐 그다음에 그 어떤 동결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풀어나갈 방법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찾긴 하겠지만은 핵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이것이 정권의 어떠한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들 자체는 결국은 핵이라는 것을 이제 동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너희들이 그러한 희망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계속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근처 괌에 대한 사격 뭐 30km, 40km까지 가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km, 200km 밖에서 터뜨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들 결국 뭐냐면 이게 북한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얘들이 뭔가 이렇게 협상에 나오려고 할 때 보면은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자신들을 받아들여줄지 않을지 결정을 해라. 일종의 스테이지 세팅, 무대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하자라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나쁘고 못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빠뜨리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면은 북한이 계속 고강도 도발을 하다가 저강도 도발을 했다고 솔직히 국내에서 안심하는 여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나쁜 행동을 했는데 깡패가 좀 사람들 돈 많이 뜯다가 조금 덜 뜯었네 하면서 이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그런 맥락하에서 북한은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피곤하게 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제 군사 전력, 기술적으로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효과를 봤지만 더 큰 거는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 그 국제 공조가 상당히 현실적인 북한의 그 위협력에 의해 가지고 약화되어져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또 미국도 지금은 단순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북한의 핵 위협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지났단 말입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대응에 있어 가지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어떤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비판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핵이나 미사일 능력 또 위협 정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향후의 어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흔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어요. 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거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금이 아마 기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지금 트럼프도 지금 사실 그 미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2월부터 특히 4월부터 계속 뭐 위기론이 나오고 군사력 옵션이라는 것이 일상화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 여러 번 거치면서 사실 그 현실성에 있어가지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보다도 현실적인 그 대안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사항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뭘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북한이 사실상 그동안 자기 도발한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임팩트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아마 트럼프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와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트럼프를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좀 절정의 어떤 기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단계가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도 다시 대화 국민이 조성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예상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단계에서 북한이 협상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서 높일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높여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아직 미국이 북한에 의해 가지고 거의 뭐 한반도에서 이제 쫓겨나듯이 하는 뭐 그런 모습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또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9월 초가 상당히 위기 국면입니다. 오늘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9월 초까지 좀 기대해야 되는. 트럼프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도 있고 또 군사적 옵션이 다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마 한반도 위기 지수가 더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참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일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